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의 한국 방문 중의 행보에 대해 미국에서는 미국은 북한이 정한 마감 시한을 무시하면서 북한에 핵 협상을 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한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나리오에 설마라고 반응하는 전문가가 늘어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궁금해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의 4%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걸 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연방 하원에서는 탄핵 마지막 절차인 투표를 합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상원 중진 의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면서도 서류 처리 하원에서 넘어오기도 전에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탄핵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고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약 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팍스가 민주당 인사들을 인터뷰한다면서 팍스도 MSNBC처럼 망할 것이라고 악담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은 하원 의장의 치아가 입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과 다른 트윗도 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 금요일 대통령을 만난 뒤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공보국장 등 보좌진 6명이 사임했습니다.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91개 기업이 2018년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은 멕시코 벽 쌓기보다 부자 세금을 올리는 것을 훨씬 많이 지지합니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은 디테일이 거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에 미처 넣지 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21살 이상이 아니면 담배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절차가 완성이 됐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여론조사 기구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요. 지금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를 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에게 이긴다 하는 그 같은 여론조사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점검을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는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특사 지금 이제 곧 국무부에서 부장관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준 절차도 남아있기도 합니다만은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문제를 어찌 보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보다도 더 앞서가서 앞으로는 주도를 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본을 방문을 하고 또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국방장관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 열흘 사이에 북한이 두 번째나 지금 이제 똑같은 위성 발사장에서 두 번이나 엔진 테스트를 했는데 금요일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그런 엔진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이 같은 테스트가 북한이 정해놓은 마감 시한 12월이 넘어가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가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일본을 방문을 했겠죠. 그리고 방문 기간도 꽤 길더군요. 한국과 일본이 붙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며칠을 잡았던데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비건 대북 대표가 북한을 향해서 우리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스티브 비건이 한국에 가서 했지만 그 많고 많은 얘기 가운데서 미국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정해놓은 마감 시한이요. 올 12월까지라는 마감 시한을 개의치 않는다. 이게 사실은 조금 매달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브 비건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 말을 했죠. 말하기는. 우리 미국은 마감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리고 만나자. 어서 만나. 우리 빨리 만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반응이 없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뭐 신년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공산당의 중요한 회의가 역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스티브 비건을 만날까요? 북한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저 물론 의회에서 여러 사람의 보좌관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러시아에 정통하고 하긴 하지만 자네가 한반도 문제 우리 북한에 대해서 뭘 알기나 하겠어? 뭐 이런 형태의 감정이 북한에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북한은 뭐 아무리 대단한 존 볼튼처럼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얘기만 한 전문가도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스티브 비건을 만날까 하는 거기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입니다. 16일이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을래? 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일요일인 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그냥 지금 답답하니까 들어보기는 하지만 그 전문가의 그 말이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정말로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 정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발사를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선전포고 없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 오인이 아니라 중요한 요인 암살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많이 다 설입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설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까? 북한이? 그러겠어? 그렇게 되면은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단한 보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는 뭔가 테크놀로지 우리 핵이 이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어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에 관한 전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어쩌면 우주 발사 테스트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우주 발사 테스트가 됐건 무엇이 됐건 위성 발사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는 기술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발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할까? 뭐 그래서 앞으로 지금 12월 25일 신년사가 있는 1월 초 그리고 또 한국이 4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4, 5개월 정도는 굉장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특히 다시 또 이제 블러디 노즈 공격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피 작전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는 많이 얘기됐었던 이 코피 작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별로, 미국이 지난번에 이란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해 하고 그 공습기를 보내다가 도착하기 공습 10분 전에 돌아와 해서 했었기 때문에 코피 작전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한들 별로 이제 그 신빙성 같은 것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2020년이 될 것이다. 아무튼 북한은 뭔가를 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를 그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이 풀어줄 리가 없고 풀어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될 때 북한은 뭔가를 할 것이고 북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도 관심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대단한 그 관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도 여론조사 기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이제 북한 문제 같은 것을 쭉 보는 그 시카고 카운슬 온 그 글로벌 어페어가 미국 여론은 미국에서 조사를 하지만 한국의 코리아 리서치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싫어하는지를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미국인들에게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00명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간의 인상 정도는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만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50억 달러 그 정도를 거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90몇 % 정도는 94% 정도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국가 안보에 아주 그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동맹을 지지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한국이 미국과의 그 동맹 지지 이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지지를 한다. 그 정도로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4%였고요. 4분의 3 정도는 미군이 그 장기적으로 여기 그 한국에 주둔하는 것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지금 그 주한미군 그 분담금 같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0억 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 주한미군 기지 험프리 기지도 거기도 뭐 한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데이 바이 데이로 그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운영비의 40% 정도를 주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여론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를 하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 51%는 주한미군을 미국에서 물어봤을 때 51%는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를 하고 그 가운데 58%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고 나면 주한미군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조사를 조금 자세히 그 미국에 알려주는 것을 보면은요. 92%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지하지만 그리고 4분의 3이 그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하지만 26%는 어떠한 증액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조금도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6%. 반면에 그게 26%인데 4%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주자라는 사람은 4%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68% 정도는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지. 이 정도로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41%는 17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지금의 뭐 한 2배 정도까지는 안 되는, 그 정도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뭐 주한미군 차라리 철군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 이제 댓글이 지금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이 기사가 실린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동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워싱턴 포스트를 보신 분들은 이 기사가 오늘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불과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요. 한국은 부자 나라다. 댓글이 아직 시간상 많이 달리지는 않았는데 부자 나라인데 미군 철군해라. 그리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게 해라. 그리고 그 돈을 미국 연방 적자를 줄이는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그 주한미군 방위군이 어떻게 되고, 뭐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되고를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줘도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 정도로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되는 듯,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이 순전히 한국을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방어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듯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돈 쓰냐. 미국의 그 돈으로 뭐 연방 예산 적자나 줄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썼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으로 보내서 사랑하는 김정은과 함께 살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 방위비 분담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북한 핵 문제 같은 것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 마음도 모르고 김정은 위원장 마음도 모르고 서로의 마음을 다 모른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으로 그런 주입니다. 수요일에 이제 드디어 연방 하원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표결 결과를 상원으로 보내면 상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을 하는데 벌써 이 같은 그 표결이 있기 전부터 대통령 또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전부 아주 그 예민해져서요. 뭐 서로 그 선제 공격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볼까요? 척 슈머 민주당의 이제 그 상원 원내대표죠. 소수당으로서. 그리고 이 척 슈머가 미치 매코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치 매코넬 이제 공화당 다수당의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원에서도 그랬지만 상원에서도 사실은 조금 그 증인들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증인을 세우고 싶은데 민주당의 척 슈머가 얘기하기를 우선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행은 왜 7월 25일 그 문제의 전화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미국의 그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바이든이나 여러 가지를 조사하라고 했는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백악관에서 나갔지만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가 초대하고 싶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게 안 해주죠. 그런 그 공식적인 편지를 그 보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하원에서 두 가지 이슈로 대통령 탄핵을 그 결정을 지을 텐데 하나는 권력 남용이고 두 번째는 의회 방해, 세 번째 뇌물 혐의를 왜 안 했는가 이런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 뇌물 혐의라는 게 대가성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약간 제가 그 뉴스 클립을 봤더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평소에도 입을 조금 오물오물하는 뭐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오랜 시간 동안 연설을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모금 살짝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씹하는 그런 물을 살짝 마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치아가 입 밖으로 나와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암시를 하는 것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 비난을 많이 하니까 어린아이에게까지도 하는데요. 뭐 낸시 펠로시가 틀니를 하고 있다.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79살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73살. 트럼프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틀니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의 치아가 뭐 입 밖으로 나와버렸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로 아무튼 지금 그 탄핵에 관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원에서 뭔가가 그 상원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법사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나는 아주 공정하게 하원에서 나에게 보내는 거 보면서 공정하게 뭐 그 표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나는 대통령 그 탄핵을 하는 것은 안 하지. 내 대통령 탄핵에 쌍수 들고 반대하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데 658페이지 그 분량의 그 하원에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팍스뉴스에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팍스뉴스가 요즘에 뭐 제임스 코미도 인터뷰를 하고 제임스 코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때는 그 민주당의 뭐 예를 들어서 아담 쉬프라든가 인터뷰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 민주당을 선전해 준다고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그 팍스도 MSNBC라든가 아니면 CNN처럼 망하고야 말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실제로 팍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10월 달에 여론조사 했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는 팍스의 여론조사나 아니면 다른 매체의 여론조사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합니다. 그래서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50%가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고 41%는 반대했는데 10월 달에도 찬성한 사람이 49%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지율은 2%포인트 올라간 45%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파적이죠. 당연히. 민주당은 85% 탄핵해야지 된다. 무당파는 45%, 공화당은 민주당과 똑같은 그 퍼센테이지 84%가 탄핵은 뭔 탄핵?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당할 일을 하기는 했다. 권력 남용 53% 했지. 그리고 의회 방해 48% 했지. 대가성이지. 뭔가를 뭐 당연히 보내야지 되는 그런 그 지원금, 군사 지원금 같은 거 안 주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로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도 45%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특히 스윙 스테이트나 무당파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거에서 결정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고요.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다른 그 차이가 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를 하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제가 팍스뉴스가 여론조사를 하고 분석한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대통령을 그 정치적으로 해를 입힌다. 여기보다는 탄핵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많이 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지금 라디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수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이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팍스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다 그 분석을 한 결과 이번 탄핵이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그 정치적으로 조금 그 이득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정도는 나왔고요. 12월 8일부터
1일까지 비컨 리서치와 쇼 앤 컴퍼니가 10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미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데 오히려요. 팍스가 아닌 538 그 네이 실버가 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팍스보다도 2%포인트가 낮은 48%, 탄핵에 반대한다는 게 팍스보다 1%가 높은 45.9%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의 그 진행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반이나 지지를 할 수가 있어. 남자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아무튼 하더군요.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좋아하는데 어쩌죠? 이 팍스와 멀어지고 있고 또 팍스의 특히 크리스 월러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점점 멀어졌어요. 원래도 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크리스 월러스가 어제도 본인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좀 지나치다.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그 뉴스 뮤지엄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요. 대통령이 자유 언론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한다. 우리 언론을 악마화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같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준이 딱 하나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매체는 싫어하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화한다. 이렇게 크리스 월러스가 아무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민주당이라고 해서 전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 가운데서도 스윙 스테이트라든가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익숙하지 않은 뉴저지가 지역구인 뉴저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곳이 많지만 뉴저지에서도 공화당이 강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제프 반 드류라는 이런 초선 의원이 금요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워낙에 스윙 지역이었고 오바마가 마지막 선거에서는 8%였던가요? 네. 8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에게 이겼지만 그때 이제 존 맥케인이 됐겠네요. 그런데 2016년 선거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5% 차이로 이긴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민주당으로서 초선 의원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금요일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당적을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명이었는데 지금 6명으로 늘어났네요.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사람 가운데서 비서실장은 빼고 공보국장, 무슨 국장, 스텝에 적어도 6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 밸류가 가치가 달라서 더 이상 당신과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 재선 무난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하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표가 몇 표 나왔었잖아요. 2표 나왔었던가요? 몇 표 나왔었죠? 아무튼 이 사람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니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당적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선거 홍보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원의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네들러 같은 경우가 이 지역구에서 24%만이 이 사람을 현재 지지하고 60%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 조사에서도 이미 8%만 이 사람이 다시 민주당에 재선을 해야지 돼라고 얘기를 하고 50% 이상은 우리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지 안 되겠어.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죠. 어떠한 정치인이든 공화당 정치인이든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이든 똑같이 대통령에 앞서서 내가 당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한다. 심지어
그 대통령과 절대로 그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상, 이슈, 그 본인의 생각, 공약 같은 것이 설령 다를지언정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도 한 배를 타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 치고는 상당히 정치적이죠. 잠시 뒤에 경제 뉴스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이긴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까 민주당의 바이든을 제외한 모든 그 후보들에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그 텔레비전 보니까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4분의 3 정도가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뭐 CNN 방송에서도 나오고 NPR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그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팍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멕시코 벽 쌓기인데 이번에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의 이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멕시코 벽 쌓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된다. 이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려는 그런 후보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래서 부자 세금 더 내게 하는 거 좋다. 65% 오케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45%는 아주 강하게 그 안을 지지한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멕시코의 장벽을 쌓는 것은 44%가 지지를 했고 반대가 더 많습니다. 52%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이슈예요. 멕시코의 벽 쌓는 이슈가 거의 가장 인기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멕시코의 벽 쌓는 이슈 이외에 그것보다 더 인기 없는 이슈.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Healthcare for All.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준다. 뭐 말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한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민간의 보험회사 다 없애버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다 주도를 하고 민간 회사는 싹 다 없애버린다. 이거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멕시코 벽쌓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멕시코 벽쌓기가 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조금 아까 좋았다가 지금 나빠지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메디케어 포 올은 41%가 지지하고 멕시코 벽 쌓는 것을 44%가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반대가 53%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자에 대해서 그 세금을 그 많이 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듯한 게요. 오늘 또 다른 내용이 나온 거 보면은 500대 미국의 포춘이 선정한 500대 큰 기업 가운데서 91개 기업이 2018년도에 연방 그 소득세를 안 냈다고 하거든요. 돈은 수십억 달러 벌면서 그만큼 어디 구멍 뚫린 데가 루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21%에서 13%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내게 된 거죠. 13%가 아니라 11.3%죠. 21%에서 기업의 그 법인세, 소득세가요.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 세금을 500대 기업 가운데서 91군데 회사가 안 냈거나 낸 회사도 그게 11.3%밖에 안 냈기 때문에 이게요. 1984년 이후에 가장 많이 세금을 안 낸 것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큰 회사일수록 이렇게 저렇게 뭐 직원을 고용을 했으니까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해서 어쨌든 세금 공제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볼 때는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연방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물론 이제 그것은 기업 세금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는 겁니다. 2019년 9개월 동안 연방 적자가 1조 달러가 넘었고 2020년 첫 2개월 동안도 3,420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계속 더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제외하고는 지금 민주당의 선두주자들과 오늘 선거가 치렀을 때 전부 이긴다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윅이 아니고 제가 다른 매체에서 비즈니스 인베스터죠. 네, 거기서 봤는데 실제적인 여론조사를 한 기구는 그다지 익숙치는 않아요. 제가 이 여론조사 기구가 IDB 팁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이제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겨룬다 하면은 바이든이 5%포인트 차이로 50% 대 45%로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선 가장 많이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이든이랑 샌더스로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핏 브리지즈 이런 형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샌더스 후보에게는 1%포인트 이깁니다. 48% 대 47%. 블룸버그는 안 하겠어요. 별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핏 브리지즈하고는 46% 대 44%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2% 플러스입니다. 그런 엘리자베스 워렌하고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은근히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9% 대 44%, 트럼프 대통령이 5% 플러스 이렇게 이기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민주당의 그 초선 의원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다고 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중국과의 이 무역 협상은 지금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디테일이 좀 없고, 디테일이 어느 정도 없는지는 한 가지 딱 그 숫자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내용은 다 나온 것이지만 그게 왜 중요하느냐, 왜 미국이 조용히 비밀리에 중국 외교관을 추방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 그게 이제 그 새로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로 봐야지 되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올해 말이 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담배 사는 이런 정책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공화당, 민주당 함께 일을 했었는데 21살 미만은 담배를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달에 러시아의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의 그 외교관이 미국의 이제 그 기지에, 미군 그 기지에, 그 버지니아주의 그 노folk 기지에 이렇게 갔는데 차를 타고 갔겠죠. 두 사람과 와이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검문소에서 뭐 스탑하라고 했는데 스탑을 하지 않고 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외교관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면서 백악관에도 물어보기도 했고, 뭐 국방부도 물어보고 중국에도 물어봤는데 다 답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3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국이 뭔가 미국을 스파잉한다 하는 것에 상당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이 이 사람들에 대한 미국이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맞대응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선을 넘기는 넘었는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한마디로 새로운 냉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을 가지고 뭐 어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외교관들을
추방하지 않거든요. 한 명은 정보 관련 그 외교관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1단계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딜은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오늘부터 새로운 관세가 또 부과돼서 물건값이 비싸졌을 텐데, 그것으로 보면 굉장히 다행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승리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는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보통 이제 미국이 무역 협상 한번 하고 나면은 그 페이지가요, 지금 뭐 탄핵에 관한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한 수천 페이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86페이지였다. 그러니 이게 무슨 디테일이 있었겠는가? 월요일이긴 월요일인데 올해 월요일이 몇 번 남았죠? 강혜신이었습니다.